안녕하세요. 능이고등학교의 조중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정치사 요 부분을 같이 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에 우리나라와 이제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 7세기의 상황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라, 백제, 고구려 요 3국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중원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조공 책봉관기 안정화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수양제 때 이 고구려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터진 대첩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 수나라가 고구려를 원정할 때 당시 전투부대 113만 명, 그리고 보급부대로 200만 명을 동원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통 200만 명, 113만 명, 거의 300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 우리 대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광역시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넘어야지 광역시 정도로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를 당시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수나라의 공격 이후 요 당나라의 이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안시성 전투 전후로 해가지고 바로 요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리장성은 요 고구려 때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란의 침입 이후에도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고 생각 나오니까 두 번이나 나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짧은 역사를 마감하고 그다음 이제 당나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당태종 때 다시 한 번 더 중원의 중심이 되는 질서를 확립하고자 다시 한 번 더 고구려를 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최근 영화로도 나왔던 바로 이 안시성 전투예요. 안시성 전투. 양만춘 장군이 활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양만춘 장군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645년에 안시성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당나라의 침입도 물리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영양왕, 보장왕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에 따라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고 큰 또 가슴에 아픔의 역사를 안고 갔기 때문에 고구려를 다시 한번 치기 위해 함께 공격할 동업자, 즉 주변국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 신라입니다. 신라는 이전 시대에 먼저 백제와 신라의 이런 나제 동맹이 깨진 이후에 의자왕 때 이제 신라를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게 되거든요. 의자왕이 기록에 대해서는 뭐 삼천궁녀, 약간 이상한 이미지로 그려지게 되는데 삼천궁녀도 과장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의자왕은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이 좋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의자왕이 선덕여왕 시세에 성을 40개씩이나 이제 뺏어버리는 그런 쾌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이 대야성 전투예요. 대야성 전투. 대야성이 현재 합천이라고 하거든요. 합천. 근데 경주에서 대야성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즉 대야성을 뺏기는 순간 수도 금성, 경주까지 달려가고 공격하는 거는 거의 식은죽 먹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42년에 이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가 승리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시 대야성 성주에는 요 김품석이라고 하는 김춘추의 사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춘추의 딸이었던 고타소가 요 대야성을 치고 있었는데 역시 김품석이 그 이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앙심을 부는 부하가 당시 백제의 장군 윤슝에게 붙어가지고 배신을 하는 바람에 결국 대야성을 함락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김품석이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항복한 김품석과 고타소를 결국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시리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기 사위와 딸이 죽었고, 그리고 경주 금성에 가까운 대야성이 함락당했고, 그리고 김춘추가 결국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신라의 위기를 구제할 주변 국가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데 맨 첫 번째 이 고구려를 찾아갑니다. 고구려를. 근데 당시 고구려 보장왕도 만나고 영계 소문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당시 고구려 요구가
우리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줄 조건으로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 라고 합니다. 중령 이북이란 말은 즉슨 이제 한강 유역을 다시 내놔라 말이거든요. 요 소식을 요 말을 듣는 김초추가 이건 안 된다. 나는 그냥 사신으로 온 신할 뿐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 고구려에 이제 갇히게 되거든요. 이때 뭐 별주부전을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신라로 돌아가가지고 여왕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 겨우 탈출하게 되는데요. 요 고구려와의 교섭에서 실패한 신라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요 일본은 백제랑 거의 혈맹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결국은 648년에 요 당나라에 건너가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게 됩니다. 당나라도 아까 말했듯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고 신라도 이제 대학성을 뺏겼고 이런 공격을 할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태족과 이제 조건이 합이 맞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이제 나당 연합 또 나당 동맹이 이제 648년에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동맹의 관계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당나라와 신라 이런 동맹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백제, 일본, 고구려, 돌궐 이런 외교 관계가 맺어짐에 따라 요 모양이 요 십자가 형태랑 비슷하다고 해서 십자형 외교라고 합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이런 가로 동서, 다음에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의 이런 가로선 모습에 따라서 이런 세로선 모양에 따라서 십자형 외교가 요 7세기에 요 삼국 항쟁기에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아까 선명히 빠뜨렸는데 안시성 전투가 645년에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해에 일본에서는 요 다이카 개신, 당시 외척이었던 소가시를 제거하고 정치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요 다이카 개신이 같은 해에 일어나게 되는데 요 다이카 개신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당연합이 결국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660년에 이제 백제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인존성,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시 일본이 결국 백제의 부흥구를 도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백강에 일본 서기에는 백촌강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 663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과 백제는 거의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나당 연합군 대 백제 일본 연합군이 싸우게 되지만 결국 백강 전투에서 백제와 일본군이 패배를 하게 되고 백제의 부흥운동도 시들시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이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다시 한번 더 마련하게 됩니다. 요 백강 전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동아시아 최초의 이제 국제전입니다. 요 이후에 임진왜란, 청일 전쟁 이런 게 있지만 백강 전투에서는 한, 중, 일이 모두 모여서 이제 전투를 벌인 만큼 큰 동아시아의 국제 전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어 들어서 이후에 약 5년 뒤에 결국 나당 연합이 명계서문 사후에 네 분의 고구려를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고구려도 668년에 멸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이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대동강 이남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한반도를 다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게 되거든요. 계림 도독부라든지 안동 도호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습에 따라서 결국은 670년에 나당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나당 전쟁. 이런 과정 속에서 675년 매소성에서 이근행의 부대를 신라가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서린기의 공격을 사찬시드기 기벌포에서 676년에 끝냄에 따라서 완전한 통일 신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라 그다음에 이후에 698년에 대조영이 발해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왕 때는 이제 이름 그대로 약간 당나라와 적대적인 관계, 산둥반도를 공격한다든지 그 이전에 흑수부 말가를 공격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여기 문황은 이름 그대로 당나라와 친선 관계, 삼성 육부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상경으로 촌도하는지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신라에서는 요 통일 신라가 만들어짐에 따라 요 삼한 일통 의식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설명하기 전에 요 김춘추라고 하는 태종 무열왕에 대해서 평가가 좀 많이 갈립니다. 현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춘추를 막 욕을 해. 이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은 민족 동족 국가를 멸망시켜서 불완전한 국가를 만들었다. 사대적이다. 라는 비판을 하지만 당시 신라에게 요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민족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든다라고 주장이 제기되거든요. 신라는 한국인이 아니라 신라인일 뿐이다. 백제가 막 공격하는 상황에서 백제는 그냥 같은 민족이 아닌 원수일 뿐이고 나는 신라인, 저놈은 백제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민족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나라도 외세고 백제도 외세고 고구려도 외세고 그냥 나는 신라의식 요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 김춘추가 그 당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신라가 결국은 최후의 승자였다라는 걸 이끌어낸 그런 왕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런 의견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이후에 사만, 즉 여기서는 사만이 고구려, 백제, 신라거든요. 사만이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성이 여기서부터 통일신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신문왕 때 뭐 구주 오소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족 군대인 구서당 십정을 만드는 그런 사만 일통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7세기쯤 상황에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일본 다이카 계신 나라시대 해안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정규 수업 시간 때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